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그런 날입니다. 아침에 방송국에 오는데 네. 벌써 저희 동네는 줄 막 서 있더라고요. 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선일인 오늘 수요일이죠. 매주 수요일은 연예가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에 앞서 어제 있었던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모두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재택 치료 중인 유권자가 어제 기준으로 88만 명 정도였지만 최근 확산세라면 대선일이 오늘 3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최대 100만 명 재택 치료 유권자의 표심이 이 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중 사전 투표를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거 당일 투표하는 유권자가 실제 어느 정도의 규모일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건데요. 예상보다 많은 확진자들이 오늘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투표소에 대거 몰릴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 위험이 커지는 만큼 투표소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동해안 산불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야속한 산불은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수백 년 된 소나무가 가득한 금강송 군락지마저 뚫었는데요. 필사적인 진화 작업으로 불길이 크게 번지지는 않았지만 100여 미터가량 손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불길이 거센 곳부터 골라 끄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진화 작업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어제 기준 진화율은 65%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울진과 삼척 경계에 있는 응봉산 지역이 관건인데요. 여전히 불길이 거세고 산림 산세도 험해서 지상 진화 인력을 투입하기도 힘든 상황으로 산림당국은 이번 주 내로 큰 불길을 잡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요양병원들이 확진자 관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증상, 경증 확진자 관리 책임이 대부분 요양병원에 넘겨지면서 현장 업무가 가중됐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이 있음에도 경증 환자는 전담 요양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고 병원에 격리가 되는데 이 사이 비말 전파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 요양병원 내 2차, 3차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폭증에 시군보건소의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며 요양병원의 인력과 물자 지원이 원활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8일 9시, 밤 9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2만 6,8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8일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총 4,488만 800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은 총 4,440만 500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총 3,186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일인 오늘 이 봄을 느낄 수 있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하늘 표정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는 더욱 메마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4도에서 6도, 한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19도 선이 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더욱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나오신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정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막 핑크핑크합니다. 멋있는데요? 네, 꽃도 달고. 화사하게 좀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연예 소식 키워드로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살아온다면 처벌받겠다. 우크라이나로 떠난 이근 대위입니다. 해군 특수전 전단 출신 이근 전 대위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라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정부에서 정한 여행 금지 구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외교부는 8일 오전 0시부터 러시아 및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까지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이 여행 금지다. 이거는 정부가 운영하는 어떤 여행에 대한 경보 제도 중에서 최고 단계예요. 일단 1에서 3단계는 권고 성격 정도인데 이 4단계는 어기면 법적 강제성이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느냐. 만약에 진짜 이걸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네. 죄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근 전 대위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출국을 한 건가요? 네, 일단 이근 전 대위는 지난 6일이죠. 자신의 SNS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을 했을 때 자신의 이 회사, 그러니까 이 군사 컨설팅 회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출국을 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결국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문제없이 출국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 좀 어폐가 있죠. 네. 비공식적인 절차인데 문제없이 출국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좀 어폐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같은 그러니까 나라에서 말리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불법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출국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출국을 한 것은 지금까지도 전례 없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근 씨가 그냥 혼자 출국한 게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뭐 정확한 우크라이나의 사진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SNS에 올린 사진만 저희가 일단 보면요. 이근 씨가 자신 옆에 양옆에 남성 2명과 함께 출국을 하고 있는 듯한 뒷모습의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팀원들은 자신이 직접 선발을 했고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을 지고 나라에서 주는 이 처벌을 받겠다라면서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근 씨가 우크라이나로 향한다고 이 소식을 알린 것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7일 국민들께서는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임을 엄중히 인식하시고 이 정부의 허가 없이 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 얘기는 결국 이런 성명이 나온 거는 이근 전 대위의 이 우크라이나 입국과 관련해서 우려의 메시지를 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네.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것 같은데 그럼 이근 씨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참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전쟁을 하러 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3명이 어떤 기준으로 선발된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제 알려진 건 그들의 주장뿐이라서 그들의 주장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들의 주장대로 단순 입국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이 참전을 한다면 이건 사전죄, 말하자면 공식적인 게 아니라 개인이 전쟁을 벌인 거다라는 사전죄의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사전죄라는 걸 뭐냐 하면은 이 정부의 선전포고 혹은 군대 전투 명령 이게 없는데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전투 행위를 벌이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게 지금 어느 쪽도 러시아든 우크라이나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외교 문제, 이 악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거든요. 형법 111조를 보면은 이 사전죄를 저지르면요. 1년 이상, 그 이상의 유기 금고에 처할 수 있고요. 정말 갇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사전에 그냥 얘기만, 모의만 했어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키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배우 최철호 술 먹고 주거 침입해 경찰에 체포되다입니다. 폭행 논란 후 자숙하면서 복귀를 준비 중이던 배우 최철호 씨가 술을 마신 뒤 한 빌라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철호 씨가 또 구설에 올랐는데 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최철호 씨가 지난 3일 자정에 서울 강남의 한 빌라에 들어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거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퇴거 요청에도 불응해서 현행범으로 결국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체포 당시에 최철호 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요. 경찰 조사에서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회사 대표를 만나러 간 것이다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체포가 된 거면 최철호 씨가 그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렸다는 거예요? 일단 최철호 씨가요, 술에 취해서 일단 갔고, 그리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린 행동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별 다른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후 최철호 씨가 경찰 조사가 끝난 후에 그냥 집으로 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철호 씨가 음주로 인해서 구설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한 2차례 정도 술을 마시고 좀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지난 2010년에 드라마 동의 출연 중에 술을 마시고 후배 연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무리를 빚은 사건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2014년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차량을 발로 차서 재물 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지난 2010년에 발생했던 논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렇죠. 당시 후배 연기자를 폭행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최철호 씨는 그런 일이 없다 하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짓말임을 드러나게 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결정적인 증거는 현장에 있었던 폭행 영상이 담긴 CCTV였어요. 이 CCTV가 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자 최철호 씨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그래도 사죄는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었죠. 결국에는 뭐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 연예인들이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사건을 더 키우는 건 분명히 거짓말인 거를 말하자면 여러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건데 네. 이 최철호 씨한테 기자가 폭행 사실 맞느냐 하고 사실 전화를 걸었는데 사실 확인 전화에 받자마자 본인이 아닙니다 소리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왜 나왔냐 하면 오랜 무명 끝에 이제 좀 네. 인기를 끌었는데 이 얻게 된 인기를 그대로 잃어버릴까 봐 더욱더 큰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명이죠. 최철호 씨가 약 2년간 이후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수현 씨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두 번째 논란이 터졌는데요. 음주 난동 사건입니다. 2014년 1월에 술에 취해서 길가에 이제 세워져 있는 차를 발로 이제 찼고 그리고 차 주인에게 욕설을 했었던 사건인데요. 두 번의 논란 이후 최철호 씨가 복귀를 다시 한번 꾀긴 했지만 이후에도 사실 큰 영향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후 최철호 씨가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근황이 전해져서 또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일용직 노동자도 하고 가족들하고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살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조금 응원의 목소리가 살짝 피어나고 있었고 본인도 굉장히 용서를 구한다 이랬는데 결국은 또 술로 세 번째 무리가 빚어졌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연예가 소식인가요? 네, 마지막 연예 뉴스입니다. 백윤식 30세 연하 전 연인과 진흙탕 싸움 시작입니다. 지난 2013년 무려 30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진지한 만남을 가졌던 백윤식 씨 그리고 그의 연인이 9년 뒤 법정에서 만나서 진실 다툼을 벌이면서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 이유가 한 권의 책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어떤 얘기예요? 네, 사건의 발달은 지난달 28일이었습니다. 기사를 썼던 저도 굉장히 놀랐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이 알코올 생존자라는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을 한다라고 하면서 그 책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기사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개된 알코올 생존자 책 내용에 따르면요. 노년에 접어든 중견 영화배우 백윤식과 열애설이 보도된 후 결혼과 시험관 아기를
하다가 이제 출산도 계획을 하고 있었다가 한 달여 만에 결별을 하게 됐고 그런 공중파 여기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스캔들 이후 9년 만에 알코올 생존자를 통해 용기 있게 자신의 존재를 스스럼 없이 밝히고 나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는 영화 싸움의 기술에 출연한 영화배우 T라고 이제 백윤식 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일련의 이런 소개 글들을 보면 모두가 이 T 씨가 백윤식 씨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백윤식 씨는 어떤 입장이에요? 지금 굉장히 강경한 입장이에요. 뭐냐 하면은 당시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분명히 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놨고 그 약속을 어기고 책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 조치를 뭐 강경하게 취하겠다라는 것이고 이미 이 책의 출판과 판매에 대해서 금지 처분,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네. 근데 백윤식 씨 전 애인도 이 경찰에 백윤식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를 했어요. 네, 이 고소장 보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인데 이게 뭐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2013년에 합의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백윤식 씨 측이 얘기했는데 그런 조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그 자신의 동의 없이 만약에 그 조항이 있다면 자신의 동의 없이 쓴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소를 또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백윤식 씨가요, 공식 입장을 통해서 알렸습니다. 전 연인이 당시 백윤식 씨 측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더 이상 백윤식 씨와의 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만히 합의를 했고 또 이 합의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까지 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전 연인을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백윤식 씨의 전 연인은 또 백윤식 씨하고 상반된 입장이라면서요. 그렇죠. 처음에는 나의 동의 없이 그 합의서에 그런 발설금지 조항이 들어갔다였는데 이제는 더욱더 강경해요. 뭐냐 하면 애초에 나는 그런 발설금지 조항을 본 적이 없다. 이번에 출판을 막기 위해서 내 서명을 위조해서 그런 발설금지 조항이 들어간 합의서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문서 위조 이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법적 공방을 예고한 만큼 이 사건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네. 보입니다.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의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수현 씨의 의상을 보니까 뭔가 꽃과 관련된 화난 이런 느낌이에요. 꽃미남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인 MC 추리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좀 반은 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스타들 중에 이렇게 암에 걸려서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던 스타들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은요, 기적적으로 암을 이겨내고 돌아온 반가운 스타들의 이야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타 주민의 주제 바로 생사고비 넘어 희망의 아이콘이 된 스타들입니다. 네. 자, 뭐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스타부터 한번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사진이 나왔는데요. 어려운데요. 아니, 내 친구하고 되게 비슷하게. 친구. 친구 배우 아닙니까? 제 배우. 친구 아니에요? 굉장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쌍꺼풀이 없으면서도 약간 날렵하게 눈이 쫙 빠져져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정진 조금 씨 닮았는데. 이정진 씨예요. 그렇더라고요. 느낌 있다. 눈매가 좀 비슷한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간단하게 좀 힌트를 드리도록 네. 하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악역이면 악역, 코믹이면 코믹, 어떤 역할이든 100% 소화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죠. 씬스틸러. 그래요? 수식어를 항상 달고 다니는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인상 좋아 보이는데. 아, 인상이 이렇게 좀 잘라서 보니까 많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이분 누굴까?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달라요. 그동안 맡았던 역할 중에 초창기에 한 80%가 악역이었습니다. 영화 친구, 똥개,
그리고 해바라기 등에서 굉장히 강인한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보여줬고요. 특히 친구에서 출연했을 때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에 유호성 씨가 보고 화들짝 놀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건달력으로 것 나오는 같다. 거. 그렇죠. 굉장히 큰. 저 알 것 같아요. 날것 친구랑 같아요. 영화 해바라기를 해바라기랑. 같이 네. 생각해보니까 네. 딱 나갈 떠오르는 사람이 배우가 서 있는데요. 있거든요. 네. 제가 자, 한번 맞춰볼까요? 정답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배우 김정태 씨. 배우 김정태 씨. 정답입니다. 맞아요. 네. 오. 김정태 씨. 근데 갑작스러운 투병 소식 전해졌는데 그게 간암 진단 받은 거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도였죠. 김정태 씨가 드라마 황후의 품격을 촬영하던 도중에 건강에 뭔가 내 몸이 이상한데? 라는 이상 징후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김정태 씨 나이가 46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암 초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간암은 초기였는데 여기에 더 무슨 일이 있었냐. 간경화에 작은 종양까지 발견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40대 중반이면 정말 한참 활동의 나이였거든요. 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을 것 같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데 사실 간은 소리 없이 온다고 해요. 간에 대한 질병은 그만큼 우리가 네. 느끼기가 힘들다는 건데 김정태 씨가 이거 그 당시 아플 때 느낌으로 이거는 보통이 아니다. 이건 심각하구나 하고 느낌으로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보통 정상인의 간 수치가 20에서 30인데 김정태 씨는 30배가 더 높았다는 거예요. 네. 큰일 났구나. 정말 이거 잘못되겠구나 해서 그런데 간 수치도 이렇게 높은데 여기다 간암 판정까지 받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정말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정상인의 30배 정도로 간 수치가 높으면 저게 수술도 안 될 텐데 저걸 낮추고 해야 될 텐데. 맞아요. 정확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바로 이 간암 수술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간 수치부터 낮추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김정태 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20년어치를 한 번에 늙은 느낌이었다. 온몸의 근력이 다 빠지는 그런 느낌이었다. 얘기했습니다. 네, 수술하고 나서 김정태 씨가 뭐 혼자 일어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네, 혼자 일어날 수 없었던 건 기본이고요. 또 얼마나 몸에 힘이 없었냐면 평상시에 이 턱걸이를 하면 5-6개 정도는 가뿐하게 했었는데 당연히 이런 부분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가장 충격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요. 바로 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었다고 해요. 가장 겁이 나는 부분도 이것이었다고 하는데요.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김정태 씨가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냈습니다. 운동도 하고요. 또 단백질 이 보충에 굉장히 힘을 쏟았다고 하거든요. 그런 노력의 결과로 김정태 씨가 이 수술 후유증을 이겨내고 좀 몸을 서서히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김정태 씨가 과거에도 이 간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이미 이전에 2차례 그러니까 이게 총 3차례 이런 일이 있었던 건데, 이 간 악화로 이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처음에는 부유하게 자란 거예요. 그러다가 사업이 기울었어요. 그러면서 아빠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이 가정 경제가 어려워진 거가 이 아들인 김정태 씨한테 마음에 부담이 됐고 그 마음의 짐이 간경화로 나타났다고 해요. 당시에 큰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고 이때의 심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거의 시한부 선고, 사형 선고 같은 거를 받은 마음이지만 치료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냥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고 해요. 이거를 보면서 어머니가 어떠셨겠어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매일 우셨고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들아, 정태야, 아버지를 그만 용서해라. 마음의 병이 간경화가 돼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마음의 짐을 내려놨더니 거짓말처럼 좀 몸이 회복이 됐다고. 예. 네. 근데 이후에 영화 똥개 촬영 당시에도 재발을 했었다 이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똥개 때 또 2번째 이 간경화가 또 재발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어렵게 영화 배역 따내가지고 촬영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주변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간경화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이게 큰 역은 아니니까 그냥 출연해서 잘릴까 봐. 이걸 말을 못하고 촬영을 하는데 당시 영화 촬영이 똥개가
밀양에서 이루어졌어요. 밀양에서 부산으로 몰래 혼자 병원을 다닌 겁니다. 이렇게 영화계에서 성공하기도 힘들지만 그냥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힘들었다. 김정태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무사히 영화를 찍고 우리가 이제 개봉했을 때 관객들 만나는 무대 인사 행사 있잖아요. 이때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또 보고 어머님이 어떠셨을까요? 많이 우셨다고 하네요. 아, 네. 간경화가 재발된 사실을 숨기고 연기를 했다. 아유, 연기 네. 열정이 대단하네. 그렇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어머니도요, 간경화로 돌아가셨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 김정태 씨가 어머니랑 유독 가까웠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인데 이런 어머니가 지난 2008년에 김정태 씨와 같은 병명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김정태 씨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조금 빨리 발견한 건데 어머니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치료도 못 하시고 이렇게 유명을 달리 하셨는데 이때 이 이후에 김정태 씨가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가 배우로서 성공한 그런 모습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이 어머니 항상 그립고 사무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또 이 간경화조차도 내색도 안 하고 끝까지 참으셨던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갑작스럽게 간암 선고를 받은 김정태 씨가 털고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똥개 해바라기 얘기하면서 악역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악역 이미지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의외로 김정태 씨가 정말 집에서는 아들 바보에 너무너무 아들을 챙기는 그런 애처가라고 합니다. 김정태 씨에게는 12살 그리고 10살 날 두 아들이 있는데요. 특히 첫째 아들은 태어난 모습부터 100일 잔치 그리고 나들이 등 소소한 일상의 모습을 대중에게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아플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버팀목이 되어서 김정태 씨가 비교적 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첫째 아들이 약궁이라고 네. 저도 그 프로그램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언어 영재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예능 프로그램에 아빠와 함께했던 거기서 약궁이로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았는데 와 약궁이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언어 천재인데 귀여워. 4살 때 천자문을 떼고요. 지금 6개 국어를 할 줄 안다고요. 무슨 엄청난 사교육을 시켰냐? 그게 아니라 3살 때부터 그 인터넷 채널 보고 혼자서 자습으로 독학으로 언어를 익혔는데 특히 영어를 잘해서 지금 외국인을 만나잖아요. 네. 프리토킹을 할 수준으로 영어를 잘한답니다. 와, 대단하죠? 대단하네. 영재 맞는데 확실히 언어 영재.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람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 또 인생관이 바뀌기도 하고 삶의 철학이 바뀌기도 네. 하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씨가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지난 날을 인정하면서 소소하고 확실한 이런 행복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됐다고 해요. 일상에서 감사함을 얻게 됐다라는 것인데 이 소소한 하루의 소중함을 느끼면서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현재 김정태 씨의 그럼 상태는 어떤 거예요? 사실 그때 영화인들이 내가 김정태를 보고 왔는데 얼굴이 진짜 시커매 걱정했는데 다행히 1년간의 이 항암 치료를 통해서 지금 1단계 완치는 아니지만 치료가 다 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건강 상황을 이제 확인하는 중인데 그렇게 일정을 이어갈 텐데 그래도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네. 드라마 찍었고 새로 방영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 보여주기를 응원하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스타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은 나왔고요. 너무 알 것 같아요. 저 알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누가 봐도 하실 것 같은. 그죠, 그런 화장법이. 맞아요. 그렇죠. 네. 약간 언더 아이라인 좀 진하게 그린 저 화장법. 항상 이렇게 눈 주변에 헤어라인을 쭉 그리는. 아니, 지금 재용 MC 모르겠어요.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알죠, 알죠.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 지용 MC. 여자분이잖아요, 여자. 맞아요. 네, 간단하게 근데 배우예요? 힌트를 좀 드리면 배우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따라부는 수식어가 네. N잡러입니다. N잡러면 이것저것 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시작은 모델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개그맨 이영자 씨와 환상의 콤비를 이루면서 이제 인기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아, 김치 사업하죠? 좋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알아. 400억 원의 사업가로도 자리매김했는데요. 모델 출신의 굉장히 이영자 씨와 활동을 많이 하면서 사랑을 받았고 네. 김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분 시청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바로? 정답 우리 재용 MC님 한번 외쳐주시죠. 홍진경 씨 아니에요?
정답 방송인 홍진경 씨 맞습니다. 맞습니다. 홍진경 씨를 지금은 뭐 젊은 친구들이 개그맨으로 알고 계시는 분 굉장히 많대요. 개그맨으로. 근데 원래 직업이 모델이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김치 사업, 김치계 큰 손으로 또 네. 유명하죠. 맞습니다. 김치라고 하면 홍진경 씨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본금이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우리 엄마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데 주변에 먹어본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는데 이 손맛을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김치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지난 2006년에는요. 자신의 이름을 건 회사를 설립해서 누적 매출의 400억을 기록하며 김치 사업가로 새로운 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제가 홍진경 씨가 부잣집으로 시집 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김치 사업까지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머니의 김치 손맛이 지금 최 기자도 얘기했지만 소문난 손맛인데 네. 저도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뭐 이 대기실에 홍진경 씨가 김치를 싸와요. 요 김치만 있으면 라면만 컵라면만 먹어도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도 또 싸울 정도가 아니라 이거 나 좀 싸다 줘. 나 집에서 좀 먹게. 집에 놀러 와도 밥 먹고 나서 나 집에 갈 때 이거 좀 싸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엄마의 김치 맛만 믿고 엄마 손맛만 믿고 나 김치 사업 할 거야.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의외로 또 어머니예요. 아니야. 너 그러다 괜히 너만 욕먹어, 진경아. 난 안 할 거야 하면서 3개월을 딸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홍진경 씨의 뚝심, 진심이 있으면 이 맛에도 진정성이 있으면 통한다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사업도 잘 되고 방송도 굉장히 잘 되고 네. 승승장구했는데 그런데 이런 홍진경 씨가 과거에 병 때문에 좀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진경 씨가요, 지난 2014년도에 한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난소암 선고를 받은 사실을 알려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 그리고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들한테도 홍진경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거의 알리지 않은 사실이라 충격이 더욱 컸었다고 해요. 근데 제 기억에도 방송에서 보는 홍진경 씨가 아픈 내색이 없었기 때문에 네. 아팠었나 싶거든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홍진경 씨의 투병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팠어 홍진경이? 라고 지금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자신의 아픔을 절대 밝히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홍진경 씨가 한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난 예능하는 사람이고 웃음을 줘야 하는 사람인데 대중에게 걱정을 끼쳐서야 되겠냐. 난 그러고 싶지 않았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홍진경 씨 같은 경우에는 좀 밝은 얼굴로 좀 웃으면서 남소한 치료를 좀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안타까움이 좀 컸고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도 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러면 언제 난소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홍진경 씨가 사실 결혼을 2003년 5월에 했거든요. 그런데 이 첫째를 낳은 게 2010년 12월 29일이에요. 정말 거의 해 바뀌기 직전에 낳았던 걸 기억을 하는데 말하자면 이 7년 시간이 걸렸죠. 사실은 난임이었다 그래요. 오랜 난임으로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귀하게 딸을 얻었는데 네. 그 얻은 딸이 돌을 같이 낳았을 무렵에 난소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네. 아니 돌을 같이 낳았으면 출산한 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홍진경 씨도 이 병마와 싸우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자 보십시오. 남편이 5대 독자예요. 근데 제가 지금 결혼해가지고 7년 동안 아이가 만 6년 넘도록 생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음고생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그렇게 어렵게 얻었는데 이렇게 돌 무렵에 난소암 진단을 받으니까 홍진경 씨가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런 홍진경 씨를 역시 힘내게 한 건 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난소암이 생겼다는 건 둘째가 이제 생기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혼자 있는 형제 자매 없는 혼자 남겨질 내 딸을 생각하니까 나 안 되겠다. 내가 친구처럼 더 오랫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힘을 내서 병마와 싸웠다고 하네요. 그 딸이 지금 같이 요즘에 수학 공부하고 이러는 거예요. 딸입니다. 그 딸이군요.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그 아픈 걸 숨겨가면서 활동하다가 그걸 이제 오픈한 이유가 있을까요? 2014년도에 한 방송 제작
그 발표회 자리에 가발을 쓰고 등장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이때가 생생한데 다들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 패션의 일부분이구나. 워낙 패셔너블한 분이기 때문에 패션의 하나로 가발을 썼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습니다. 홍진경 씨가 가발을 쓴 이유는요. 치료약이 워낙 독해서 머리카락에 눈썹도 다 빠진 상태고 그냥 몸에 털이란 털이 다 빠진 상황이어서 가발을 착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발을 착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홍진경 씨가 이제 가발을 쓰고 다니니까 있었던 좀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발을 쓰니까 주변 사람들이 왜 가발 써요? 왜 가발을 이번에 이렇게 맞춘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매번 이걸 일일이 설명하기도 힘들고 내 아픔을 숨기기도 이것도 성격상 맞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거 한 번은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밝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건강을 다 회복을 한 건가요? 어때요? 본인이 2016년 6월에 제가 난수암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면 상태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네. 홍진경 씨가 건강을 회복하는데 1등 공신 그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 첫 번째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결혼 7년 만에 얻은 그 소중한 딸. 딸한테 너무 미안해서 지독하게 운동하고 치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혼자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암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다 빠져나올 때까지 남편의 외조가 컸다고 해요. 결국 첫 번째 이유는 가족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검진입니다. 정말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발 받으세요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쾌차했지만 홍진경 씨 같은 경우에는 암투병을 한 이후로 분기마다 건강검진을 하면서 혹시나 내 몸이 또 아픈 곳이 있나라고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앞으로는 건강검진을 정말 잘해서 건강한 홍진경으로 나의 가족의 곁에 그리고 나의 딸 곁에 오래오래 있겠다라는 이런 좀 굳은 의지 그리고 다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홍진경 씨는 요즘에 더 바쁘지 않아요? 너무 바쁘죠. 네. 일단 너튜브의 구독자가 111만 명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골드 버튼을 받은 유튜버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채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졌냐라는 게 단순 수치뿐만이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맞아요. 오늘 또 투표를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대선 후보 3인이 또 이곳에 가서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하고 홍진경 씨와 눈높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를 뽑아줍쇼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처음에 재밌어서 봤는데 언젠가부터 문제 풀고 있더라고요. 홍진경 씨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스타 나왔고요. 이게 사진이 왜 눈 쪽이 좀 까마스름한 게 왜 까말까라고. 선글라스를 김국진 씨. 것 같은데. 저는 입술에서 좀 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약간 포인트는 요 인중 부분 그리고 네. 예인 MC가 잘 짚었는데 눈이 좀 검었죠. 선글라스를 늘 쓰는 락 가수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표 등록이 되어 있는 수식어를 갖고 있어요. 네. 바로 알 것 같아요. 국민 할매입니다. 국민 한명뿐이죠. 한명뿐. 국민 할매. 국민 할매. 아니, 저도 알겠어요. 네. 긴가민가 했는데 네. 이제 확 오네. 네. 아마 시청자분들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요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의 약간 가장 포인트는 요 인중 부분이랑 요 네. 얇은 입술 네. 그리고 선글라스를 늘 끼는 락 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국민 할매. 근데 이거 상표 등록을 할 정도면 네. 이 별명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거 아닐까요? 뭐 그 부분에서 밝혀진 바는 없으나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계속 그렇게 불리는 것을 좀 재미있어 했던 것 같고 그것보다는 이 국민 할매의 별명을 상표 등록한 이유가 가수로서의 불안정한 어떤 미래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좀 한 바가 있고요. 이와 함께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제가 동작 힌트 하나 좀 드려볼까요? 네. 이분이 속한 그룹입니다. 동작 힌트. 요런 이렇게. 그룹에서 이렇게 머리 기르고 그러고 다니는 분들 네. 몇 분 계세요. 박완규 씨도 있고 이제 김종서 씨도 그렇죠. 있는데 이분은 국민 할매. 할매. 또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국민 약골까지. 그렇죠. 자, 국민 그러면 다 약골. 같이 아시는 것 같으니까 정답은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바로 가수 김태원 씨. 김태원 가수 김태원 씨. 맞습니다. 네. 네. 아, 김태원 씨는
다들 이제 알고 있죠. 예, 건강에 문제가 있었죠. 네.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있었어요. 지난 2005년에 간경화로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김태원 씨는 전 재산을 처분해서 산으로 칩거 생활을 들어갑니다. 생애 마지막을 그렇게 산속에서 담담히 맞이하려고 할 때 어떠한 소식이 들려와요. 바로 간경화는 오진이었습니다. 이런 야, 이게 다행이면서도 정말 다행인데. 얼마나 미워.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죽다 살았습니다, 네. 지금. 오. 그래서 요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겠는데 2011년 한 예능 프로그램 중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때 위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우연히 받게 된 건강검진 덕분에 암이라는 걸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근데 사실 병이 내 프라이버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방송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쵸, 프라이버시인데 당시에 이제 이걸 촬영 중에 건강검진하면서 알게 됐다고 했잖아요. 제작진은 아니 지금 이건 실제 상황이라서 방송할 수 없습니다 했는데 이 김태원 씨와 상의 끝에 김태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 애초에 이 프로그램 취지가 암을 막자는 예방하자는 그런 미션을 가진 그런 방송 아니냐. 차라리 그런데 내가 진짜 암에 걸렸다. 이걸 그대로 방송하자 해서 그 상황이 방송이 됐고 정말 대한민국이 떠들썩했죠. 네. 네, 그리고 당시 김태원 씨의 소속사 측이 이 방송 제작진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나타냈다고 해요. 또 그럴 것이 이 해당 프로그램이 사람 한 명 살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방송 프로그램이 되는 것에 김태원 씨를 설득을 좀 열심히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김태원 씨가 일단 평소 성격상 건강검진을 그렇게 잘 받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걸 뭐하러 받아? 약간 이렇게 주변에 권유도 마다했었는데 해당 프로그램에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암이 발견하게 됐고 이 김태원 씨가 그렇게 다행히 죽음의 문턱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됐습니다. 아이고, 프로그램이 진짜 사람을 살린 건데. 네네. 근데 수술 경과가 좋았으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다행히 건강검진을 통해서 초기 단계에 발견을 했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게 정말 1기다 2기다 쉬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다 해서 수술을 1차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종양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2차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네,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던 사람도 암 선고를 딱 받게 되면 그 마음이 어떨지 전 상상조차 가지 않거든요. 굉장히 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김태원 씨 하면 일단 도인 같은 무언가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 덤덤한 성격의 김태원 씨도 암 선고 앞에서는 덤덤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당시 프로그램 PD와 함께 이경규 씨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됐다라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김태원 씨가요. 정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꽝 이렇게 맞은 것 같았다. 네. 그날 밤이 내 인생에서 가장 고독한 밤이었다라고 이 위암 판정을 받은 이 신경을 또 어렵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김태원 씨가 오랫동안 기러기 아빠로 지내갔다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위암 얘기를 듣고도 바로 가족에게 연락을 못했다고 들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맞습니다. 연락을 못한 이유, 죽는 게 미안했대요. 본인의 죽음 자체가 두려운 건 아닌데 이 혼자 남겨질 아내와 자식 본인이 이제 벌려놓은 일은 많죠. 아내가 아이를 어떻게 혼자 키울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이 최악의 상태에서도 아내와 자식 걱정에 미안함에 바로 알리지 못했대나요. 네, 당시 위암 수술 후에 김태원 씨의 상태는 좀 어땠어요? 일단 김태원 씨가 또 굉장히 솔직한 편이잖아요. 건강 상태를 묻는 이 질문에 내 나이에 건강이 회복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리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하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그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오히려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네. 가수는 노래 제목 따라간다는데 김태원 씨는 그룹명을 따라간다. 그렇죠. 부활의 리더잖아요. 네. 그룹명처럼 정말 부활한 건데 근데 그 후에 또다시 생사의 고비가 찾아오게 돼요. 제가 5년 주기설 김태원 씨 이게 좋은 것도 아닌데 한번 제기를 해봅니다. 아까 2011년 위암이었는데 2016년에 김태원 씨가 폐혈증으로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이런 소식이 알려져요. 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걱정하고 했는데
이때 당시에 김태현 씨가요, 처음에, 내가 나이 들어가지고 감기가 잘 안 낫나? 이러면서 그냥 일주일을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간 게 아니라 일주일을 그냥 집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뭐 혼수 상태에 가까운 김태현 씨를 매니저가 발견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는 거죠. 네. 당시에도 가족과 함께 있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네, 일단 여동생 부부가 김태원 씨가 아프다, 그리고 아파서 쓰러졌다라는 얘기를 듣고 김태원 씨 집으로 막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띵동띵동 막 초인종을 눌렀는데도 김태원 씨가 끝까지 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쓰러졌는데도 왜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김태원 씨가 내가 폐혈증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내가 감기인 줄 알았고,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서 호스로 물을 부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온 집안이 물바다, 그리고 내 목에서 나온 이 피로 물바다, 피바다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여동생 부부한테 보여주냐, 나 혼자 네. 보면 되지라고 네, 또 이렇게 또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죠. 네, 근데 그렇게 힘들게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가족들을 부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본인은 감기 오래 앓는 줄 알았던 게 그게 아니라 폐혈증이었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더래요. 어떤 인지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들이죠. 근데 김태원 씨가 본인이 정말 모르겠어서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본인 느끼기에 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특히 뇌에 이상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본인이 직접 느꼈던 증상을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렇게 의사가 가족들을 오셔라 해서 가족들이 모였고 그 얼마 뒤에 또 신부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동생이 그렇게 울더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김태현 씨는 정말 나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말하자면 마음을 좀 내려놨던 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군요. 네. 그러면 그 후에 이제 어떻게 이제 회복이 돼 가는 거죠? 일단 2016년도에 폐혈증을 앓은 김태원 씨가 3년 뒤인 2019년도에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4개월 동안 죽느냐 사느냐 이 생사의 기로에 다시 한번 놓였는데 폐혈증 재발로 인해서 후각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정말 지극정성으로 다행히 이미 2년 만에 폐혈증이 완치가 됐다고 하고요. 그렇게 김태원 씨가 이 구름병 부활이라는 이 말처럼 다시 한번 부활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009년 그때 얘기를 이어가면 2019년 그때 당시에 정말 후각을 아파가지고 냄새를 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의사한테 제가 어떻게 다시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해도 대답을 해주지 않고 저 그러면 영원히 다시 냄새 못 맡을 수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럴 수도 있다 이랬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여름철에 어떤 냄새를 맡고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구나 너무 행복했는데 그 냄새가 여름철 쓰레기 냄새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삶에 페이소스라고 할까 비에 그럼에도 굉장히 좀 묘한 느낌이 담겨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뭐 이렇게 생명이 위태로운 그야말로 막다른 길에 놓였었던 김태원 씨인데 그런데 그런 김태원 씨가 술을 끊지 못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폐혈증 쇼크로 입원을 했을 때 의사가 술을 절대 끊어야 된다. 음악생활, 음악인 하려면 끊어야 된다. 이렇게 강력히 권고를 했는데도 김태원 씨가 끊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망설였을 때 평생 자신의 뒷바라지를 했던 아내분이 그렇게 울더라는 거죠. 그 우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고 그래서 다행히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가족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의 생사고비를 넘기면서 가족들 걱정도 굉장히 했겠어요. 그렇죠. 김태원 씨가 뒤늦게 가족들이 너무너무 이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었던 것을 알고 나서 미안하더라. 내 몸이 내 것이라고 혼자 감당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 자만이었더라라고 되돌아봤습니다. 김태원 씨의 여동생 역시 당시에 이 이야기를 덤덤하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오빠가 아프기 일주일 전에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좀 삶을 정리를 하는 듯한 이야기를 통화로 했었대요.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을 느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부활을 하게 됐다. 완치를 해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김태원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떤 거예요? 네, 일단 폐혈증 재발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재발로 인해서 장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후각은 완전히 잃었다고 하고요. 또 미각은 다행히 조금 남아있다고 네.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시력이 절반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신장 때문에 저염식을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데 김태현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맛있는 걸 먹는 걸 포기해야 된다. 살려면 포기해야 할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네. 네. 자, 다음 스타 만나보죠. 자, 네 번째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가 나왔고요. 힌트, 알 것 같기도 한데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힌트, 사진만 보면 나도 알 것 같아. 네. 고고아 씨 같기도 그쵸? 하고요. 정말요? 네. 자, 힌트 좀 드리면요. 이분 과거에 현모양처 같은 이미지 때문에 덕분이죠. 군대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 1위로 꼽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여전히 결혼을 안 한 싱글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67세가 된 배우입니다. 네, 60대 여배우들이 아, 근데 결혼을 안 했다. 알겠어. 코가, 네. 코가 보통 예쁜. 그렇죠. 네. 오. 최호 MC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조금 네. 의외기도 하고 저도 좀 놀랍기도 하고 저분이 남성 팬이 많죠. 오. 예인 MC는 사실 조금 모를 수밖에 저는 없는 게 네. 이분의 전성기가 1980년대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정말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연예인 최초로 네. 프로야구 시구까지 확실하네, 그러면. 조용 MC님이 안다고 하니까 제가 오늘 뭔가 확실해요, 기분이 잘한 것 같아요. 딱 나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서글서글하고 굉장히 이쁜 눈 그리고 코. 늘 말씀드리지만 코도 이쁘지만 치열이 너무나 이쁘죠. 네. 배역도 아주 얌전하네요. 그렇죠. 현모양처 역할을 항상 하셨던 그분. 이경진 씨. 자, 정답 배우 이경진 씨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경진 씨도 과거에 몸이 38kg까지 빠질 정도로 막 생사고비를 넘겼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이 몸무게 38kg가 될 정도로 그렇게 투병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유방암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경신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하고 달리 그때는 암에 걸리면 죽는 줄 알았다. 너무 놀랐다. 아니, 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한테만 왜 이래? 어떻게 보면 하늘을 원망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만큼 힘들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심지어 당시 연예계에서는요, 이경진 씨가 죽는다. 네. 뭐 이런 괴소문까지 돌았다 그래요. 맞아요. 정말로 저도 생생한데 죽었다.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왜 그랬냐면 늘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던 인기 배우인데 한 달 동안 입원했으면서 전혀 모습이 보이질 네. 않으니까 이런 사망설이 돌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암 소식에 또 본인은 얼마나 힘들고 놀랐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발병 자체보다 이경진 씨 스스로 더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요. 내가 암이 생겼다라는 것보다 이 절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더욱 충격이었다고 해요. 솔직히 이경진 씨가 이 유방 절제라는 이야기가 더 두려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걱정과 두려움에 15일 동안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지새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종교도 없고 종교를 믿진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신에게 의지를 정말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당시에 이 이경진 씨의 심리를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란 쪽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받았다고 해요. 네, 그러면 결국 유방 절제술을 받게 됐어요. 어때요? 다행히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단 유방암 판정을 받고 나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고두심 씨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유명한 의사분이 있는데 이분을 소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의사를 소개를 받았고 그 의사분이 이경진 씨에게 내가 진료를 한번 해보니까 절제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요? 그냥 치료를 받아보자라고 해서 다행히 유방 절제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경진 씨가 투병 당시에 서로 의지했던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의지했던 사람,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자옥 씨인데요. 사실 두 분이 친분이 없었다 그래요. 이웃에 살고 있었는데 이경진 씨의 이 암투병 소식에 김자옥 씨가 병문안을 와서 힘내 하면서 용기를 줬는데 이거가 더 어떤 뭉클한 이유가 있죠. 당시 김자옥 씨는 더 앞서서 대장암 네. 투병 중이었어요. 나도 이렇게 잘 해내고 있어. 힘내. 했으니까 이경진 씨한테 아주 힘이 됐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성미 씨가 자죽을
써가지고 또 정성스럽게 갖다 줬다고 그래요. 이성민 씨가 까칠해 보이지만 이런 제가 이렇게 아픈 분들 뭐 반찬 챙겼다 이런 얘기 몇 번 들었거든요. 네. 마음이 따뜻하시던데 이렇게 이경진 씨가 나중에 이 동료들한테 이렇게 고마웠어요.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큰 병이 오기 전에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낸다 그러거든요. 이경진 씨는 전조 증상을 느낀 게 있었나요? 이경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전조 증상 없이 바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자가 진단을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스스로 이제 샤워할 때 진단을 해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항상 하라고 의사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경진 씨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촬영 당시에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촉이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짬이 날 때 정말 어렵게 시간을 빼서 병원을 찾았는데 그때 암이라는 이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쩡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환자가 됐다. 드라마 종영 후에 운동을 하려고 계획까지 만들어놨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졌다라고 하면서요. 그 선고 당시에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조 증상은 없었지만 이경진 씨가 유방암 선고를 받기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정말 만병의 이 이유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이 이경진 씨가 이제 암 판정 받기 전 한 2, 3년 전쯤에 큰언니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또 한 6개월 만에 또 돌아가셨어요. 1년도 안 된 그 시기에 가족의 장례를 2번을 치른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본인까지 이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때 상황에 대해서 이경진 씨가 얘기합니다. 불행은 쓰나미처럼 오더라. 행복도 이렇게 함께 몰려다닌다 그러죠. 네, 그렇지만 네. 불행도 그렇더라 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힘들었던 시기를 정신력으로 버텨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경진 씨가 유방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로 골프를 꼽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항암 치료 얼마나 어려워요. 무려 16번의 항암 치료 그리고 38번의 방사선 치료를 견디며 점차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건강 회복 비법에 골프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이경진 씨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요. 투병 당시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손, 발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부서질 정도로 아팠는데 내가 골프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아픈데도 연습장에 가서 공을 이렇게 막 두드렸대요.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좀 덜 아프더라 라면서 이 골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골프를 접하게 된 거예요? 이경진 씨가 사실 이제 어느 배우나 겪는 건데요. 젊은 시절에 막 주인공만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모나 엄마로 옮겨가야 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걸 네네. 빨리 받아들여야 돼요. 이경진 씨한테도 그게 온 겁니다. 35살 즈음에 내가 이제 이모로 가나? 나 좀 애매해. 이모하기 좀 빠른 것 같은데 요렇게 슬럼프가 시작이 됐고 그런데 그 슬럼프 끝에쯤에 그 슬럼프를 겪는 중에 골프를 만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경진 씨는 골프를 워낙에 좋아해서 대학 진학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골프를 좋아했다면서요? 맞습니다. 40살에 골프를 시작했는데 네. 50대에 시작하고도 10년이 지났는데 50대에 골프를 위해서 대학에 진학했는데 이 교수들이 깜짝 놀랄 만큼 열정적으로 골프를 쳤고 여기서 삶의 건강, 에너지 다 찾았다고 하네요. 네, 건강과 에너지를 되찾고 그리고 무엇보다 유방암 투병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 이후에 삶에 대한 그런 생각, 가치관 이런 게 다 달라졌다고 그래요. 네, 본인 스스로 2018년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암이 감기처럼 흔해진 그런 세상이다. 어떤 건강관리 비법, 어떤 규칙적인 생활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서로 공유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이경진 씨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스타는요? 자, 마지막 스타 눈, 코, 입 퀴즈 이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 나왔고요. 조금 어렵네요. 마지막 스타는 일단 좀 어려워요. 남자예요, 제. 그것도 진짜. 그러네요.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지 얼굴이 조금 하얗신 분이고요. 네. 간단하게 좀 힌트를 드리면 재영 MC님도 얘기만 들으면 바로 맞추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일단 특유의 애절하고 또 시원시원한 창법으로
굉장히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역주행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분 네. 또 한 가지 불리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트로트계의 BTS입니다. 아니, 트로트계 BTS라면 역주행 신화. 어쨌든 남자라는 얘기네. 네네. 네. 엄청난 인기를 지금 얻고 계신 분 BTS. 같은데요. BTS 그만큼 네. 인기가 많고 BTS 아무데나 붙일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BTS를 붙일 수 있을 만큼 많은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고요. 좀 재미를 좀 말씀드리면 BTS라는 어떤 그 별명이 붙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이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BTS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다라고 이곳저곳에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그냥 트로트 가수다라고 불러줘서 네. 그건 또 좀 섭섭하더라. 조금 어차피 부담을 느낄 거라면 네. 기분 좋으면서 부담 느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BTS를 붙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이어갔습니다. 이분 저 대표곡이 뭡니까? 대표곡이 역 이름이에요. 안동역. 그렇죠. 정답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성 씨. 가수 진성 씨 맞습니다. 아, 진성 씨예요. 네. BTS 맞죠? 트로트계. 네. 아니 근데 안동역으로 요즘이야 뭐 활동이 활발합니다만은 막 긴 무명 끝에 안동역으로 이제 뜰만 했는데 또 자취를 감췄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정말 오래 무명 끝에 떴는데 어머나 어느 날 봤더니 방송에서도 지역 공연 이 행사 무대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서 이때 진성 씨의 연관 검색어가 사망으로 될 정도로 또 한 번 이 사망설이 돌면서 대중의 어떤 억측, 추측 이런 게 막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때 진성 씨가 나타났는데 정말 머리가 다 빠지고 수척해진 모습으로 나타나서 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네, 그때 활동을 갑자기 중단했던 이유가 이 혈액암 때문이었죠. 맞습니다. 혈액암 때문이었는데 진성 씨가 본인 인생에 3번의 고비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어린 시절 부모랑 헤어져서 성인이 돼서야 어머니를 다시 만나요. 두 번째는 그렇게 어렵게 만난 어머니가 위암, 대장암 판정을 받으면서 또 힘들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고민은 자신에게 찾아온 겁니다. 바로 림프종 혈액암 선고를 받은 건데 사실 처음에는 이 2016년에 이 좌측 후두 쪽에 뭐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다행히 그냥 낭종이다 해서 암 아니구나 다행이다 했는데 이게 1, 2주 만에 여기 막 부풀어 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검진을 하게 됐는데 그 결과가 끔찍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 네, 맞아요. 일단 정말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나 싶었는데 발목을 탁 잡은 게 완치가 없다라는 그 림프종 혈액암이었어요. 당시 진성 씨가 정말 솔직하게 그때의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요. 왜 하필 나야? 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이제 조금 사랑 구실을 할만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게 인생이라면 그래, 내가 받아들이는데, 나 너무 억울했다라고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 림프종 혈액암은요, 진성 씨의 이 목 쪽 한 군데에 두드러졌는데, 불행 중 다행으로, 정말 다행으로 다른 곳에 전이가 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진성 씨가 어쩌다가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네, 2018년도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진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술을 좋아했다고 해요. 김태원 씨도 아까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그 몸 관리에 내가 소홀했다. 운동을 좋아했기 때문에 몸 건강에 내가 자신이 있었던 것 같다. 계속 몸을 혹사하다 보니까 스스로 느낌이 왔다. 병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더라 라면서 그때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림프종 혈액암 진단을 받고 굉장히 큰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위기가 또 기다리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림프종 혈액암입니다라고 선고를 받았을 때도 사실 너무너무 충격적인데 이후에 이제 심장 판막증이 연이어서 찾아왔다고 해요. 하지만 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수술 시 마취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심장이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상상이 안 되는데 진성 씨가 수술을 할 때 마취 없이 수술을 했다고. 마취 없이요? 그게 우리 가능한가 건강검진할 때 싶어요. 위 대장 내시경 할 때도 이렇게 잠든 채로 수면 하는데. 내시경 하는데. 그거 고통스러워서. 야, 네. 이게 대단하네. 여기서 좀 잠깐 좀 네네. 말씀을 드리면 림프종 혈액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림프계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입니다. 이 림프계 조직은 전신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암 같은 경우에 종양을 제거하잖아요. 직접 제거하는데 림프종 이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거할 수 없고 주로 방사선인 치료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그때 당시에 이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취 없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른쪽 가슴에 구멍을 뚫어서 관을 삽입해서 이 왼쪽에 이 암, 혈액암, 림프종 이거를 이제 치료를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정말 힘들 거잖아요. 한 달 만에 무려 20kg이 빠졌는데 네. 이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진성 씨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항상 꿈꾸는 것처럼 늘 비몽사몽이었다. 눈앞도 잘 보이지 않고 몽롱하고 치아도 흔들렸다. 근데 잠이 들면 이대로 깨어나지 않고 죽을 것 같아서 동이 트는 걸 확인하고서야 눈을 붙일 수 있었다. 정말 이 말만 들어도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짐작이 됩니다. 네,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진성 씨인데 그런데 이때 아내를 좀 떠나려고 그랬었어요? 아, 이때 이 이제 림프종 혈액암이 왔죠. 또 근데 심장 판막증이 또 같이 왔어요. 이게 한 번에 오다 보니까 근데 아내를 봤더니 맨날 쪽 의자에서 옆에 있는 좁은 의자에서 쪽잠을 네네. 자고 이런 아내를 보면서 나 그냥 편지 한 장 써놓고 나 아내 힘들게 하지 말고 떠나버릴까? 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뭐 잠깐이라도 아내를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고 지금도 곁에 있는데 그 계기가 있었더라고요. 이 아내분이 이 림프종의 야생 백도라지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세상에 신만이들이랑 막 야산을 이 백도라지 네. 찾아서 다녔고 근데 이게 지성민 감천인가 정말 백도라지가 눈에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딱 캐는 순간 절벽으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무려 머리에 6바늘을 예. 꿰맨 상황이 됐는데 진성 씨가 봤더니 아내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마치 사고도 없었던 것처럼 그 흉터를 진한 화장으로 가리고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는 내가 정말 평생 내 목숨 바쳐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네. 결심했고 그래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지금 듣는 제 마음도 아픈데 진성 씨 그 당시 정말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진성 씨 역시 이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해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몸이 아프다는 게 너무너무 용납이 안 될 정도로 화가 나더라. 어디 가서 좀 스스로 생을 마감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화가 났었대요.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진성 씨의 아내가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내 남편은 아니냐. 내가 남편을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대답을 해서 정말 큰 감동을 안겼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40년 무명 생활 있고 이제 좀 뜨나보다 했는데 혈액암이 와요. 이러면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그렇죠. 거기다 심장 판막증까지 같이 네.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진성 씨가 버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날 막 알기 시작했는데 나를 잊어버리기 전에 가수로 잊히기 전에 빨리 다시 무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버텨서 싸웠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 오른쪽 여기다가 이 구멍 뚫을 때도 마취 없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 아프다는 골수 채취를 마취 없이 했다고 그래요. 와, 상상도 안 되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을 느꼈었다고 얘기합니다. 네. 그나저나 근데 진성 씨와 아내는 정말 뭐랄까요? 천생연분인 것 같아요.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사실 진성 씨와 아내분 좀 늦은 나이에 만났어요. 진성 씨가 49세에 늦가기로 결혼하게 됐는데 두 분의 첫 만남이 진성 씨가 자주 가던 단골 가게 사장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됐다고 해요. 근데 이 사장님의 친구분이었던 아내가 이제 친구분이었는데 그 아내분을 소개해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친구였던 아내분이 한 트로트 메들리 테이프에 꽂혀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좋은 가수가 있다면서 꽂혀갖고 5년 동안 쭉 들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좋다라면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진성 씨였고 진성 씨가 우리 가게 단골이고 소개를 시켜준 건데 일단 이렇게 가수랑 팬으로 만나서 네. 아내분이 또 적극적으로 구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두 분이 결국 사랑스러운 커플로 연결이 된 거죠. 이렇게 자신을 정성으로 지켜준 아내, 그 아내를 위해서 또 재산 관리까지 확 바꿨다. 돈은 진심이다 이런 말이 있죠. 사실 늦게 만났어도 제대로 연분을 만났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밤낮 고생을 해주니까
딱 보답하는 길은 내 수입을 2대 8, 내가 이 아내를 8을 줘야 되겠다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2년 전 2020년 방송에서는 나 이제 그것도 내가 많은 것 같다. 나 일 안 해고 1대9로 하려고 한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 분배보다도 두 분의 알콩달콩 그 사랑이 보이네요. 네. 아니 그 일이 옛날 이보다 많은 거야 지금. 그러시네. 적진 않죠. 정확합니다. 네, 아, 그렇죠. 정확합니다. 근데 진성 씨 요즘 보면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네.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진성 씨가 항암 치료를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미숙인의 농장. 이 미숙인의 농업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퀴즈. 미숙이 누굴까요? 뻔하죠 뭐. 용미숙 씨. 네. 아내. 너무 쉬운 퀴즈였죠. 바로 네. 진성 씨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이 진성 씨의 아내 이름을 딴 이 미숙인의 농원이요. 750평 규모의 초대형 텃밭인데요. 그렇더라고요. 좀. 네, 여기서 아내분이 적상추, 적근대, 시금치, 쑥갓 등 40여 가지 채소들을 손수 키운다고 해요. 그래서 진성 씨가 4월부터 11월까지는 우리는 채소 안 사 먹고 자급조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부럽네요. 진성 씨 건강 노하우도 있다면서요? 네, 진성 씨가 암투병 후에 자신만의 이 항암 식단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 당시에 이 항암 비결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100가지 발효액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직접 상가 들으러 가서 채취를 해온다고 해요. 네. 진성 씨 얘기까지 생사고비 넘어 희망의 아이콘이 된 스타들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오늘은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날이죠. 우리 권리기도 하고요. 네.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고요. 저희는 금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